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과 스마트시티 강연을 맡고 있는 심상규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강의는 이렇게 네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블록체인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이 실제로 어떻게 내부에서 동작하는지 그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은 플랫폼 전략입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목표가 이제 스마트 시티인데요. 이게 블록체인과 스마트 시티를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면 요 두 개 사이에 교집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교집합적인 요소가 결국은 플랫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략을 이해를 해야 결국 이제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이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요 주제는 이겁니다. 플랫폼이 과연 뭐길래? 네. 그래서 왜 다들 플랫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애플의 에코시스템, 애플의 생태계입니다. 몇 년 전에 애플과 삼성전자를 비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특허 분쟁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애플과 삼성의 차이가 뭘까를 보면 물론 어느 회사가 뭐 스마트폰을 더 많이 만들고 뭐 어떤 회사가 뭐 영업이익이 더 많고 아니면 뭐 매출이 더 많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둘 사이에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을 더 잘 만드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애플은 조금 다릅니다.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 더 큰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생태계를 보시면 애플은 이런 스마트폰 같은 이런 기기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옆에 앱스토어가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모바일 앱들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핸드폰에 이런 앱들이 설치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있고, 요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앱들을 만들어주는 서드 파티의 이런 회사들이 있겠죠. 이런 회사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다양한 이제 콘텐츠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공급될 수 있는 이런 체계들까지 같이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계를 만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포함되어 있는 OS도 만들고 그리고 그 뒤에 연결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만들고 그 인프라를 통해서 다양한 서드파티의 회사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서비스 회사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하나의 플랫폼인 거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서로 엮여 있는 거, 다 모여 있는 거, 이거를 합해서 우리가 에코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삼성전자는 아직 이런 에코시스템까지는 확보를 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의 갤럭시 폰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는 있습니다만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 앱을 삼성전자가 컨트롤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주로 구글이 컨트롤하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자기들이 그 앱스토어의 고객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는 애플의 건 거죠. 온전하게. 네, 삼성은 아직 그렇지 못한 거고요. 그래서 플랫폼과 에코시스템을 좀 다시 정의를 해보면 플랫폼이라는 거는 결국은 여러 개체들, 그러니까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이제 모바일 앱을 만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유저들, 사용자들도 이런 개체들, 엔티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엔티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엔티티들이 활동할 수 있는 아래쪽에 기반이 되는 플랫폼이 있는 겁니다. 이런 플랫폼이 있고, 그리고 이런 개체들 사이에서 서로 상호 관계를 할 수 있는 역학관계, 서로 관계를 맺는 이런 역학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거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에코시스템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태계, 그러면, 딱 떠오르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뭐, 대자연의 광활한 평원에 나무들이 엄청 많이 있고, 거기에는 작은 동물도 살고, 큰 동물도 살고, 더 큰 동물도 살고, 이렇게 해서, 뭐, 작은 동물은 더 큰 동물이 잡아먹고, 그 다음에 더 큰 동물이 잡아먹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거는, 플랫폼이라면 이런 거죠. 그 전체가 이제 에코시스템이니까 플랫폼은 아래쪽에 그 대지가 있고 그 식물군이 있고 이런 게 하나의 플랫폼인 거고요. 그 동물들 사이에서 서로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대평원이 있고 거기에 각 동물들, 작은 동물들, 더 큰 동물들, 더 큰 동물, 아주 큰 동물 이렇게 있으면 그럼 이 동물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먹이 사슬 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관계가 있고 그리고 요 전체를 우리가 합해서 에코시스템, 생태계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IT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요 플랫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또 플랫폼을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지하철이나 뭐 기차나 뭐 이런 것들을 탈 때 기차를 타기 전에 이렇게 평평한 우리가 기다리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차가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타는 거죠. 이 공간을 우리가 영어로 플랫폼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넓은 판. 네, 이게 플랫폼인데 우리가 플랫폼을 연상할 때 이런 판 구조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이 있고 그 위에 더 위에 레이어가 있고 더 위에 레이어가 있어서 결국은 사용자가 바라보는 이렇게 서비스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은 그 위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 구조는 이런 레이어 구조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이 그러면 스마트 시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걸 살펴보기 전에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나 뭐 이런 것, 접근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쓰여져 있는 정의를 굉장히 훌륭한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의는 경북 스마트시티 연구 거점센터라는 데서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이고요. 그게 자료를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스마트시티를 도시 4.0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이런 연결성, 그리고 이렇게 지능화, 요 두 가지, 커넥티비티와 인텔리전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요. 우리가 스마트시티가 되면 결국은 기존에는 뭐 아예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 스마트시티에서 갑자기 확 나오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마트시티를 꿈꾸는 건 뭐냐면 기존에는 혼자 놀던 디바이스가 다른 디바이스들하고 연결되고 사람이 사람과 연결되고 시스템과 시스템이 연결되고 서비스와 서비스가 연결되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커넥티비티입니다. 단순히 뭐 와이파이가 되지 않던 게 와이파이가 된다 이런 컨셉이 아닌 거죠. 디바이스와 디바이스가 연결되고 사람이 연결되고 서비스와 서비스가 연결되고 시스템과 시스템이 연결되는 거 이게 연결성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성이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는 뭐 AI 뭐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할 인공지능 이런 걸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인텔리전스는 그런 측면보다는 정보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이런 정보들이 서로 엮이는 거잖아요. 커넥티비티에 의해서 데이터와 정보들이 서로 엮이는데 그러면 이 정보들이 많아지면 이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필요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줘야 되고 기계가 자동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대목에서 결국은 필요한 기술이 AI인 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AI의 원천적인 요소는 결국은 인텔리전스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두 가지의 기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는 굉장히 훌륭한 정의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스마트 시티에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거는 이런 자동차, 건물, 그 다음에 다양한 디바이스들, 그 다음에 도시에 있는 이런 인프라 시설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이런 스마트 시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이런 뭐 이동수단, 그 다음에 주차, 그 다음에 뭐 교통을 최적화한다든지 집을 더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고요. 뭐 건강관리, 교육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훨씬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뭐
IoT도 있을 거고요. 클라우드도 있을 거고, 빅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는 당연히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하는 혼합 현실, 뭐 AR, 그러니까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그 다음에 버추얼 리얼리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약간 섞어놓은 게 이런 혼합 현실, 그 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이런 요소들이 다 필요하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야 진짜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스마트 시티가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물론 이게 전부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일부만 가지고도 스마트 시티는 충분히 가능한데, 근데 진짜 아름다운 스마트 시티가 되려면 이 요소들이 다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스마트 시티가 진짜 제대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 각각의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되면 융합해야 되고 서로 섞여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해야 결국은 다양한 도시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우리가 해결을 하고, 그 해결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이런 문제 있어? 이런 문제를 그냥 이렇게 해결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이 해결해 주는 것도 이걸 그 고객의 입장, 그러니까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더 편리하게 해결해 줄 거냐 하는 게 이런 디자인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이런 것들이 잘 총체적으로 움직여야만 스마트 시티가 된다라는 게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렇게 자료인데요.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훌륭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아래쪽에 이제 기술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연결성도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이런 연결이 있으면 그 위에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움직이기 위한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고, 이 프로세스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관리하는 체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전체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 하에서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여러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이런 체계들이 막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뭐 각각의 요소들을 뭐 맡아야 되는 주체들은 다양하게 있겠죠. 뭐 아래쪽은 주로 이제 제조사나 기업들이 주로 많이 해, IT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이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위에 실제로 구축하는 뭐 이런 구축하는 회사들 이런 데도 있을 테고, 어떤 부분은 지자체가 해야 되는 거고, 어떤 거는 또 이제 커뮤니티가 해야 되는 요소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거는 결국은 아래쪽에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 이제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연결되는 게, 이게 다 이렇게 체계적인 구조라는 거죠. 하나의 이렇게 레이어들이 막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요 전체가 하나의 플랫폼인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플랫폼을 이야기를 꺼내는 게 결국은 요 그림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게 스마트 시티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계층 구조가 있고, 그 위에 결국은 서비스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요만큼을 전체를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플랫폼이라는 게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개체들이 또 올라가고, 제가 이제 에코시스템, 플랫폼과 에코시스템을 말씀드릴 때 아래쪽에 플랫폼이라는 판이 있고, 그 위에 개체들이 있는데, 그 개체들 사이에서 역학관계가 있는데, 그걸 아우르면 이게 생태계, 에코시스템이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밑에 판이 완성되면, 그러면 여러 개체들이 있는데, 그 개체들이 이런 시민도 있고, 커뮤니티 단체도 있고, 정부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기업들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여기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대학 연구소 뭐 이런 데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게 그 거대한 판 위에 이런 개체들이 있을 테고, 요 개체들이 서로 역학관계를 갖는 거죠. 상호 관계를 가지니까. 그래서 요게 만들어지면 요게 하나의 생태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플랫폼이라는 게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고, 그 레이어 위에 최종적으로는 위에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개체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개체들이 서로 역학관계를 만들고, 그게 전체가 생태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보면 블록체인이 그런 구조에 굉장히 잘 적합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게 위에 개체들이 있잖아요. 이 개체들 사이에 서로 역학관계, 상호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그 서로가 소통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플랫폼이고, 그 위에 서비스가 올라가고 사용자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면 이것 전체가 하나의 생태계가 완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의 구조를 다시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플랫폼 그리고 생태계 이런 것들을 만들기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와 플랫폼을 다시 보시면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보시면 플랫폼이라는 게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기존에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냥 직접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고 저기서 물건을 필요로 한 사람이 있네. 그러면 제가 물건을 이렇게 팔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단방향적인 관계이잖아요. 네. 요 단방향적인 관계를 우리가 바꾸는 거죠.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생산자도 이 플랫폼 위에 있고 이렇게 요 소비자도 이 플랫폼이라는 여기 그림에서 자료에서는 동그랗습니다만 이게 이제 평평하다고 보시면 그 위에 올라가 있고 그러면 요 둘이 서로 이렇게 관계를 서로 릴레이션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판이 있고 두 개체가 있고 이 플랫폼은 양쪽을 바라보고 네, 요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보시면 기존에는 공급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공급망이 있어가지고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판매하는 이런 체계였던 거죠. 근데 이게 플랫폼이라는 게 생기면 그러면 생산자도 플랫폼의 참여자고 이 소비자도 플랫폼의 참여자가 돼서 요 두 사이의 관계가 여전히 있습니다. 요 관계는 여기 있는 관계랑 거의 유사하죠. 요 관계가 있는데 근데 한쪽 방향으로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관계가 있고 그리고 요 플랫폼과 요 개체들이 플랫폼하고 맺는 관계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 삼각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이 플랫폼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플랫폼이 있고 여기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체계를 잘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플랫폼은 뭘 했냐면 이 생산자에게 적절한 툴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 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이 플랫폼을 잘 활용하기 위한 툴이 있어야 됩니다.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생각을 해보죠.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애플도 있고요. 아마존도 있고 구글, 유튜브, 에어비앤비, 카카오톡, 위챗 이런 회사들이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유튜브를 보시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한테 제공해주는 툴은 뭘까요? 그거는 콘텐츠를 동영상을 쉽게 업로드할 수 있는 도구인 거죠. 그리고 간단한 편집 같은 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막이나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쉽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수단들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런 툴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를 위한 툴은 뭘까요? 소비자한테는 내가 원하는 콘텐츠가 언제 올라왔는지 서브스크립션을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콘텐츠가 새롭게 올라왔을 때 알림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 영상을 봤을 때 관련된 다른 영상을 볼 수 있게 추천도 해주고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툴인 거죠. 결국은 생산자한테 제공되는 툴,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툴, 그리고 이 인터랙션은 뭐냐면 동영상을 올린 사람과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서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잖아요. 댓글 기능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도 있고 네, 이런 인터랙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뭐 광고료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이렇게 플랫폼에서 약간 이렇게 부가적인 요소라고 보시고요.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편리한 도구, 여기에 편리한 도구, 그리고 요 둘 사이에 굉장히 이렇게 직접적인 인터랙션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런 모든 이 파란색에 있는 요 모든 요소들을 플랫폼이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예, 플랫폼이 해야 되는 역할이 결국 이겁니다. 근데 이 플랫폼이 단순히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삼각관계가 안정적이려면 결국은 우리가 적절한 원칙이 있어야 되고 적절한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과 규칙 이런 것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개체들이 다 공감을 할 수 있고 여기는 뭔가 합리적으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규칙이 그렇다고 또 함부로 바뀌면 안 되겠죠. 이게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어 있는 규칙과 이렇게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규칙과 원칙 하에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이 플랫폼이 안정화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 개방성입니다. 이렇게 오픈니스, 개방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플랫폼이 개방이 되어 있지 않고 뭔가 폐쇄적이면 이게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플랫폼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생산자, 그 다음에 이런 소비자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게 플랫폼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고 플랫폼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성장을 하려면 결국은 새로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네, 그게 개방성인 거죠. 이게 참여를 하려고 했더니 뭔가 진입 장벽이 높고 내가 뭐 제출을 해야 되는 서류도 많고 이러면 그걸 누가 하겠어요? 하다가 지쳐서 아무도 참여를 안 하겠죠. 그러니까 개방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소비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회원 가입하려고 하는데 회원 가입하기 위해서 뭔가 복잡한 절차를 막 해야 되고 뭐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또 내가 꾸준히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이러면은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하겠죠. 불편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개방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플랫폼이 이렇게 가운데가 안정화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 플랫폼의 사이즈가 점점점 커지는 거죠.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는 이 생산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소비자도 점점점 늘어나고 이런 측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산자를 어떻게 우리가 더 늘릴 거지? 그 다음에 소비자를 어떻게 늘릴 거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네트워크 효과를 우리가 또 만들어내야 되고 네트워크 효과를 또 기대를 해야 되는 거죠. 네트워크 효과는 그럼 뭘까요? 네트워크 효과는 서로가 서로를 얽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 생산자가 저 생산자를 끌어들이는 거죠. 아, 여기 사는 좋아? 그러면은 생산자가, 그래, 좋아? 그러면 나도 가야지? 이런 게 있고. 그러면 그게 이제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한 명이 한 명을 더 데려오면 두 명이지만 요 두 명이 또 다른 한 명씩을 데려오면 그게 네 명이 되고 네 명이 한 명씩을 더 데려오면 여덟 명이 되고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는 거죠. 예, 이게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효과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결국은 이 생산자들한테 뭔가 이득, 아름다움, 효과, 뭐 이런 것, 기대, 이런 것들을 높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겠죠. 그게 이제 네트워크 효과인 거죠. 이렇게 커져가는. 네,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한테도 그런 네트워크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그리고 또 다른 효과는 뭐냐면 크로스 네트워크 효과. 그러니까 이제 교차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교차와 네트워크 효과는 뭐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산자가 엄청 많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쇼핑몰이다. 그러면 물건을 공급해주는 제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업체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거를 한 군데서 볼 수 있으니 좋잖아요.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고객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이런 게, 그건 생산자가 늘어나니 소비자가 늘어나고, 소비자가 늘어나니 생산자가 늘어나는, 이런 거를, 교차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플랫폼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시티를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 하나의 이렇게 플랫폼이 있고 이 플랫폼 위에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고 도로도 있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공원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여러 서비스들이 있고 그게 참여하는 개체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네, 이런 게 이제 스마트 시티의 모습인데요. 여기는 이제 이게 노키아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커넥티비티, 이거는 뭐 이렇게 당연한 거겠죠. 이렇게 네트워크에 의해서 요소들, 음, 여러 요소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데이터들에 의해서 뭔가 저장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밸류가 입혀지고, 그게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구조를 이제 스마트 시티의 기술적인 구조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개념이 맞냐 안 맞냐라는 컨셉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개청적인 구조에 대해서 머리에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요거인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도 결국은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을 우리가 안정화해야 되고 그리고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참여해야 되는 여러 개체들이 있을 테고 이 개체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교차 효과에 의해서 플랫폼이 점점 커지고 점점 튼튼해지는 이런 방안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스마트 시티에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관점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구조가 이런 블록체인 구조라는 거죠. 블록체인은 아래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요소들이 서로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제공해주고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는 개체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DApp이라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으니 그러면 요거 전체를 스마트 시티로 만들기에 좋은 뼈대
시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게 있어서 스마트 시티 자체에 집중하실 필요도 있지만 요 도시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 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 플랫폼이 결국은 다양한 주체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고 이 주체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데 결국은 스마트 시티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아래쪽에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고 이 주체들 사이의 인터랙션을 어떻게 정의를 해줄 거고 요걸 운영하는 원칙, 규칙들을 어떻게 우리가 명확하게 만들어주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점점점 키워갈 거냐. 네,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게 결국은 스마트 시티가 추진해야 되는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결국은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 플랫폼의 전략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